히말라야 산맥은 에베레스트산을 포함하여 세계에서 가장 높은 봉우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비행기가 그 지역을 항해하는 것이 어렵다는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니죠. 하지만 왜 상업용 비행기가 그곳에서 비행하는 것이 실제로 금지되었을까요? 우선 이 산의 평균 높이는 6,100m 이상이에요. 세계에서 가장 높은 산인 에베레스트 산은 해발 8,850m입니다. 이 지역은 거칠고 눈으로 덮여있고 평평한 지대가 거의 없어요. 갑작스러운 객실 내 감압이 발생할 경우 평지가 없기 때문에 비상 착륙을 하는 것은 정말 어려울 거예요. 더군다나 이런 고도에서의 낮은 산소 농도는 난기류가 심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의미해요. 승객들에게 정말 불쾌할 뿐만 아니라 무작위적인 공기 이동과 높은 풍속은 비행기를 조종하는 것이 정말 어려워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지역은 또한 인구가 매우 적습니다. 그래서 레이더 시스템이 그리 많지 않아요. 레이더는 항공 안전에 매우 중요합니다. 레이더가 없으면 조종사들은 비행 조건을 파악하기 위해 지상과 통신할 수 없을 거예요. 또한 그곳은 너무 추워서 제트 연료가 완전히 얼 수도 있습니다. 물론 비행기에 사용되는 연료는 보통 영하 45도가 되어야 하지만 에베레스트 상공에서는 가능할 수도 있어요. 가장 낮은 온도는 2004년 12월에 기록됐는데요. 그때 온도계는 무려 영하 42도를 가리켰어요. 따라서 조종사들이 특히 상업용 비행에서 그러한 위험을 감수하고 싶어 하지 않는 것은 당연합니다. 히말라야에 위치한 몇 안 되는 공항 중에는 세계에서 가장 착륙하기 어려운 공항이 있습니다. 지구상에서 오직 8명의 조종사만이 그곳에 착륙할 자격을 갖고 있어요. 그곳은 동부 히말라야 육지로 둘러싸인 나라인 부탄에 위치한 파로 국제공항입니다. 첫째로 그곳에 착륙하는 것은 매우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말 그대로 세계에서 가장 높은 산봉우리를 통과하기 때문이죠. 그 8명의 조종사들이 강풍을 고려해야 하는 것은 말할 것도 없어요. 이러한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매년 3만 명 이상의 사람들을 안전하게 착륙시킬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조종사를 안내할 수 있는 레이더가 없어요. 그래서 항공기를 완전히 수동 모드로 조종해야 합니다. 조종사는 활주로에 접근할 때 특정 시각적 랜드마크 체크포인트를 기반으로 움직임을 추적해야 해요. 게다가 비행은 낮 시간 동안 시야가 확보될 때만 허용됩니다. 조종사들은 또한 산비탈의 전신주와 지붕도 조심해야 해요. 종종 45도 각도로 산봉우리들 사이를 통과한 직후에 활주로로 빠르게 하강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바로 국제공항까지 2개의 항공사만 운행하는 게 이해가 돼요. 상업용 한국 조종사 외에도 6,100m 상공에서 대부분의 경력을 보는 특수훈련을 받은 헬리콥터 구조조종사들이 있습니다. 대부분 그만큼 경험이 많은 등반가들과 함께 일을 하는데 그들은 쿰부빙하를 건너면서 훈련을 합니다. 그곳은 지구에서 가장 위험한 구역으로 불립니다. 6층 건물만큼 높은 얼음 기둥으로 이루어진 에베레스트 서쪽에 이 거대한 빙하는 끝이 보이지 않는 얼음 구멍으로 가득 차 있어요. 등반가의 경험 정도에 따라 빙하의 한쪽 끝에서 다른 쪽 끝까지 가는데 4시간에서 12시간이 걸립니다. 이곳이 말 그대로 얼음과 눈으로 둘러싸여 있기 때문에 꽤 평화로울 거라고 생각할지도 몰라요. 하지만 이 지역 전문가들은 그렇지 않다고 합니다. 한 에베레스트 전문가는 소음이 제일 힘든 부분이라고 했어요. 산은 끔찍한 삐걱거리는 소리를 내고 때로는 한숨 소리까지 냅니다. 마치 사람들에게 위험한 환경에 대해 경고하면서 말을 하는 것처럼 느껴져요. 에베레스트 산은 세계에서 유일한 비행금지 구역이 아닙니다. 놀랍게도 디즈니 파크도 이 독점 클럽의 일부예요. 그래서 비행기 창문으로 밖을 내다봤을 때 상공에서 동화 속 성의 아름다움을 볼 수 없을 거예요. 최근 몇 년 사이 디즈니 공원을 포함한 많은 유명 관광 명소들은 방문객들의 안전을 최대한 보장하기 위한 보안 조치를 강화했습니다. 그래서 캘리포니아의 디즈니랜드나 플로리다의 월트 디즈니 월드에서 913m 이내를 비행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아요. 처음에는 일시적인 금지였지만 이 규칙은 2003년에 영구적이 되었습니다. 페루 안데스 산맥에 위치한 마추픽추와 같이 역사적으로 중요하기 때문에 비행기가 상공을 날지 않는 곳도 있습니다. 또한 이 지역에서만 독점적으로 자라는 많은 수의 희귀 야생 생물종과 식물들이 있어요.
가능한 한 최대로 보호받는 것이 중요해요. 비행기가 그 지역을 비행하지 않는 것과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첫째, 비행 금지는 그 지역의 해로운 화학 물질 양을 감소시킵니다. 둘째, 만약 비행기가 이 장소에 비상 착륙을 해야 한다면 건물과 야생동물에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입힐 거예요. 놀랍게도 아테네에 있는 그리스 파르테논 상공을 날 수는 있지만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1500m 이상 위로 접근할 수 없어요. 그래서 역사적인 건물은 주변에 지정된 구역이 있기 때문에 비상 착륙으로부터 조금 더 보호를 받습니다. 또한 비행기에서 타지마할도 볼 수 없을 거예요. 세계에서 가장 중요하고 오래되고 아름다운 건축물 중 하나이기 때문에 추가 보안 기능도 필요해요. 그 건물은 1600년대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유네스코는 1983년 타지마할을 세계 문화유산으로 정했어요. 인도 당국은 2006년에 타지마할 상공을 비행 금지 구역을 설정했습니다. 건물 자체뿐만 아니라 매년 이곳에 오는 관광객, 즉 700만에서 800만 명의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예요. 버킹엄 궁전은 영국 군주의 거주지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왕의 안전을 위해 여기도 비행 금지 구역이 설정되었습니다. 왕실이 보호되도록 하기 위해 윈저성 상공을 비행하는 것도 허용되지 않아요. 비행 금지 구역이 있는 다른 중요한 영국 건물은 영국 총리 관저와 사무실인 다우닝가 10번지와 국회의사당이 있습니다. 버지니아주 마운트 버넌에 있는 조지 워싱턴의 생가는 460m 이상의 상공에서만 비행기가 날 수 있습니다. 역사적인 나무 저택은 1758년과 1778년 사이에 조지 워싱턴 대통령을 위해 지어졌어요. 안타깝게도 이 건물은 수년간 많은 피해를 입었습니다. 그래서 건물을 더 잘 보존하기 위한 노력으로 당국은 항공기에 의해 발생하는 진동을 금지하기로 결정했어요. 그래서 그곳에 또 다른 비행 금지 구역이 설정되었습니다. 역사적 랜드마크 위에 영궁을 포함해요. 그래서 아마 이 집을 상공에서 찍은 사진이 거의 없는 걸 거예요. 미국 대통령 관저가 있는 곳이기 때문에 워싱턴 DC 상공은 비행할 수 없습니다. 이곳은 또한 의회와 다른 기관들이 있는 곳이기도 하죠. 그래서 당국은 로널드 레이건 국제공항 주변 48km에 걸쳐 특별 비행규칙 구역을 설정했습니다. 이것은 가장 정확한 이착륙을 하는 공항 중 하나라는 걸 의미해요. 조종사들은 비행금지 구역을 주의해야 하는데 때때로 승객들에게 불편한 이착륙을 초래할 수도 있어요. 조종사가 비행금지 구역에 침입할 때마다 심각한 문제가 발생합니다. 2005년에 조종사가 실수로 비행기 금지 구역으로 들어갔을 때처럼요. 국회의사당은 즉시 대피하였고 정기 활동은 중단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부다페스트와 같은 세계의 다른 수도들도 비슷한 요구사항을 가지고 있어요. 헝가리의 수도에서는 고대 도시 페스트와 부다 힐스 위를 비행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파리 상공에서도 거의 모든 항공교통은 일반적으로 금지되어 있어요. 일부 예외는 2000m 이상을 비행하는 항공기입니다. 비행 헬리콥터 또한 도시 내에서 금지됩니다. 정확한 임무를 수행하는 특정 헬리콥터만이 특별 허가를 받을 수 있어요. 일반적으로 여객기도 맨하탄 섬 근처에서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정말 높은 건물들이 많아서 충돌 위험이 크다는 것이 부분적인 이유예요. 하지만 가장 큰 이유는 뉴욕의 3대 공항인 존 F 케네디 국제공항, 뉴워크 리버티 국제공항, 라과디아 공항은 서로 매우 가까워요. 그래서 그 지역의 항공교통은 비행기 항로가 서로 겹치지 않도록 세심한 주의가 요구됩니다.